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를 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뉴스로 지켜보고 나서 무죄 판결이 딱 나오니까 TV를 끄고 정막이 흘렀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고 TV도 꺼버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앙일보 보도로 전해졌어요. 그럼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남동은 어떨까? 윤 대통령은 어떤 심정일까? 좀 그게 물론 이제 공식 반응 같은 건 지금 나오고 보도 같은 거는 없는데 뭐 산불 메시지 외에는 지금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측컨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기각 혹은 각하를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본인 선고와 관련해서. 네, 탄핵 심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박성태 실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양식과 뭐 상식 이런 것만 믿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이 자꾸 좀 늦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군가는 계속 이번 선고가 나는 것을 대단히 좀 혼란스럽게 하거나 막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자기 확신이 되는 건데 하여간 분위기가 묘하고 심상치 않다라는 분위기를 계속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8대0 저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심지어 과학에는 조기 대선 없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대단히 좀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낙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3주 전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뭐 기각둘 각하 하나 뭐 설탕둘의 프림 하나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아무 근거 없는 얘기들이다라고 얘기했고 당시부터 평의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쓸 거냐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해드렸지만 뭐 기각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없습니다. 전혀.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는 민주당도 바로 당사가 그 옆에 있으니까 듣다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또 몇 분이 얘기하다가 오히려 국민들 불안감만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헌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그런 건 아니다. 이번 건을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거 있는 정황이나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헌재의 보완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견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그 이견이 있다. 이것도 전해지는 거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 한덕수 결정문을 볼 때 그런 이견들이 좀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하고 분석할 뿐이지 기각 의견 뭐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설령 이건 정말 만에 하나입니다. 있다고 한들 그러면 앞에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재판관들이 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봐요. 물론 헌재가 당연히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본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냥 이 정도 메시지만 내는 게 맞지 기각이나 각하에 대해서 우려를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저는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그럴듯한 썰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12월 3일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목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그렇죠. 솔직히 들고 굉장히 원칙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누구나 그 포고령을 받잖아요. 사실 선포된 포고령도 받고 그리고 국민들이 몸으로 막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연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송지영 앵커님의 말에 전 100% 이상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어제 판결도 보고 한덕수 총리 판결도 봤을 때 이 판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걱정과 우려가 들어서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지금 사실 결국 이제 결국은
선고가 늦어져서 그래요. 맞아요. 사실 빨리 했으면 되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썰들이 뭔가 힘을 그러니까요. 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오늘도 정기선고 예정대로 진행했는데 선고기일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부터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원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상은 언제냐? 원래 예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따지면 이때쯤이겠구나. 최종 변론 다음에 예를 들면 열하루, 그다음에 탄핵 소추가 된 뒤 며칠 이걸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심 재판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도 절차 문제에 대한 칼럼 같은 걸 쓰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란 걸 보다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냐라는 취지로 저는 읽혔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리에 당시에도 촛불 집회가 있었고 거리에 이런 여론도 있지만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은 보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면 보다 꼼꼼한 뭐 사실관계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걸 바꾸는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결정문 자체 여러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보다 꼼꼼해야 되고 1,6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명징하게 논리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고민이 좀 재판관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해서 늦었다고 하는데 그 전제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건 명확하고 그러면 헌재가 예를 들어 100페이지 뭐 100페이지까지 안 되겠구나. 뭐 한 5, 60페이지가 넘는 결정문을 쓸 텐데 역사에 남는 결정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견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쓴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물론 상대되는 게 있죠. 그동안 윤석열은 석방돼 있고 거리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있지만 저는 4월 18일 전에만 그거 넘어가면 6인 재판관 체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헌재가 못 굴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명만 기각이나 각하를 해도 부결이 되는 6인 체제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18일은 절대 넘기면 안 되고 그 전에는 헌재가 신중하게 하되 국민 불안 생각해서 빨리 어느 정도는 속도를 내달라. 이 정도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두르고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어요.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각 의견이 좀 많아서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이 가잖아요. 진행이 되잖아요. 꼬리를 몰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늦어지는 게 그냥 더 꼼꼼히 보자는 걸 수도 있다. 기각 의견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기각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분위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네, 전 전하는 거예요. 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자, 이런 와중에 또 다들 바쁘신 와중에 또 투자는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혼모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이 39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4억 원으로 그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177억 원,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는 가장 많았고요. 보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제 재테크 비결을 봤더니 채권 자산 팔고 엔비디아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비트코인 투자하는 회사더라고요. 보유 주식 가치가 155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부럽네요. 일성은 부러우신가요? 네. 네. 저도 이제 방송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제가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지 제 재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참 이분들 이 실력과 정보 너무나 부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 버는 거 문제는 없겠죠. 근데 공직자들이 이렇게 재산이 불려가는 것 지금 서민 소상공인들은 대단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국민들 보기에는 참
화가 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송곳의 만화 송곳의 주옥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 근데 서 있는 곳이 달라도 어떤 우리 사회의 엘리트고 관료들이고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서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눈높이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 사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뭐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든 돈이 많다는 게 잘못은 아니죠. 죄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부러울 일이죠. 축제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면 부러울 일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서민들의 삶을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하는 것 같아요.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율이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자기 집이 있고 반은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차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을 때 득보는 건 한 20%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지역구에서는 집값 올리는 공약을 내밉니다. 그러면 본인의 서 있는 곳에 너무 몰두하는 것 아니냐. 부동산 관련 상속세도 마찬가지고요. 정책들이 자꾸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풍경들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예를 들어 뭐 고소득자들의 상속세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물론 뭐 딱 그 논리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자꾸 눈높이를 낮춰서 다른 걸 보고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잘 실질적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왜 아이템 발제할 때 대중교통 다닐 때는 버스 문제, 지하철 문제 얘기하다가 운전하기 시작하면 도로 교통 문제 발제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살펴봐라, 두루두루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데 원희룡 장관 때죠. 심야 택시 사실 잡긴 힘들었어요. 12시에 잡기가 힘들었는데 그 불편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이 밤에 취재하시고 약속이 많잖아요. 근데 뭐 한 1시간 넘게 그 불만을 많이 들었다가 저도 나중에 모 신문에서 크게 기획으로 다루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심야에 안 나오고 그냥 심야 택시는 아니었다. 원희룡 장관이 그다음에 내놓은 대책이 택시비를 대폭 올리는 거였잖아요. 저는 통계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다 손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고기간 당시 구속 중에서 신고를 유예했다고 하고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는 10명 중에 8명이 지난해 재산이 늘었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대단하시다. 부러워요. 근데 이제 국무위원 중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박성배 법무부 장관은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했는데 심우정 총장 가족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으로 2배 이상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는 보니까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역시 안철수 의원. 뭐 1,367억 원이니까 뭐 이거는 뭐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박덕금 의원이 이제 건설사 회장 출신이라서 535억 원.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인데 이제 뭐 뭘 팔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건물 매각 대금이랑 임대 수입, 급여 수입 해가지고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두 분 말씀하셨듯이 부러운데 좀 부러운데 점점점 이런 것 같아요. 현금으로 20억, 30억 있으신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수채화겠죠. 수채화예요? 수채화인가요? 예.